권력이 모이는 방을 상상해보라. 그곳에서는 작은 몸짓 하나, 짧은 시선 하나, 단어 하나가 마치 수톤의 강철처럼 무겁게 내려앉는다. 그리고 그 무대에 등장한 한 남자. 그는 자신의 연설조차 지탱하지 못한 채 역사의 무게를 짊어진 유럽 정상들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 남자는 바로 도널드 트럼프였다. 쇠약해 보였고 망설였으며 인지적 공백이 드러났다. 유럽의 지도자들은 변명이나 즉흥적 말장난 혹은 환상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직면한 현실은 전쟁이었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트럼프는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불편함은 이미 공기를 장악했다. 트럼프는 테이블 너머를 바라보며 누군가를 찾았다. 그러나 그 누군가는 이미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핀란드 대통령이었다. 트럼프는 그를 스톱이라 불렀다. 이름을 잘못 말하며 반복했고 마치 오랜 친구를 찾듯이 잘못된 기억에 매달렸다. 그러나 국제정치에서 이름은 사소한 호칭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와 희생의 집약이며 국민의 정체성을 담아낸 상징이다. 그리고 그는 그 상징을 무시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어떤 지도자가 눈앞에 있는 상대를 조차 인식하지 못한단 말인가? 어떤 협상가가 자신의 상대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회담 자리에 앉을 수 있는가? 트럼프는 이를 얼버무리려 했다. 어색한 칭찬을 늘어놓으며 상대가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모욕처럼 들렸다. 유럽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위협에 직면한 시점에 지도자의 외모를 칭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란 말인가? 그것이 계산된 전략이었을까? 아니면 단순히 현실과 본질을 구분하지 못하는 혼란이었을까? 지도자들의 눈빛은 이미 대답을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허함은 전쟁 이야기가 나오자 더욱 도드라졌다. 트럼프는 계속해서 트릴렛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푸틴과 젤렌스키가 함께 모이는 3자 회담을 의미한다는 듯이 말했지만 그 단어에는 아무런 실체가 없었다. 트릴렛. 그것은 공중에 흩날리는 소리였을 뿐이다. 계획도 약속도 현실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 모인 이들은 구호를 듣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실제 전쟁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그 전쟁은 이미 3년을 넘게 이어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도시가 파괴되었으며 희망마저 무너졌다. 피난민과 갈라진 가족들, 폐허가 된 마을들. 그 앞에서 트럼프는 마치 주문처럼 트릴렛만을 반복했다. 외교가 마술적 언어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자가 진정 지도자인가? 지도자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피로가 비쳤다. 그들은 대서양을 건너온 것이 이야기거리나 농담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들은 원칙을 천명하고 책임을 요구하며 넘을 수 없는 선을 분명히 하기 위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는 전쟁을 재우겠다고 말했다. 마치 불안한 아이를 흔들어 달래듯이. 하지만 어떤 자장가가 탱크의 궤적과 폭탄의 파편을 지울 수 있단 말인가? 어떤 노래가 수많은 유가족의 끝없는 슬픔을 없앨 수 있단 말인가? 그 순간 모든 이들은 깨달았다. 그 앞에 앉은 자는 현실의 무게를 짊어질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구체적 계획 대신 허구의 업적을 나열했다. 존재하지도 않은 협상을 자신이 끝냈다고 자랑했고 날짜와 사건을 뒤섞으며 역사마저 재편하려 했다. 그것은 마치 대본을 잊어버린 배우가 이미 모든 내용을 꿰뚫고 있는 관객 앞에서 즉흥극을 벌이는 모습과 같았다. 그러나 이 관객은 웃어넘길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장관, 총리, 대통령들이었다. 그들은 웃으러 온 것이 아니라 생명과 주권, 대륙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모였다. 그리고 결국 방 안을 가득 메운 질문은 단 하나였다. 기억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와 어떻게 협상할 수 있는가? 지도자들이 내민 것은 명확한 조건과 책임이었다. 그러나 트럼프가 내민 것은 잘못된 이름과 조작된 숫자였다. 권위는 즉흥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말과 행동의 일치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진실을 기반으로 쌓여야 하며 투명한 명확함 속에서 신뢰를 얻는다.
그리고 바로 그 모든 것이 그 순간 트럼프에게는 부재했다. 마치 한 남자가 무대 위에서 꾸며낸 우화를 붙잡고 버티는 모습을 보는 듯했다. 그러나 그 앞에 앉아있던 청중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가 유럽 정상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말이 진실이라고 믿는 듯한 확신으로 나는 국제전쟁 6개를 해결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갈등을 언급했고 르완다를 말했으며 콩고까지 거론하며 자신이 평화를 가져온 인물인 양자처했다. 하지만 충격적인 것은 거짓말 그 자체가 아니었다. 더 두드러진 것은 그의 확신이었다. 눈앞에 얼굴들의 불신이 선명히 드러남에도 그는 그것을 흔들림 없는 업적으로 밀어붙였다. 이 장면은 많은 사람들이 피하려는 현실을 드러냈다. 지도자의 환상이 현실을 덮어버릴 때 그 결과는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집단적이다. 거짓을 말하는 한 사람의 망신이 아니라 세계의 지도를 허구의 이야기로 다시 그리려는 강력한 목소리가 만들어내는 불안정이었다. 만약 그 목소리가 다시 권력을 준다면? 만약 그 목소리가 협상과 결정, 동맹을 흔든다면 거짓은 우스운 것이 아니라 치명적으로 위험한 것이다.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그저 먼 나라의 연극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라. 일상 속에서 현실을 왜곡하는 사람을 마주한 적이 없던가? 직장에서 책임을 부인하는 동료 혹은 가족 안에서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기억을 지어내는 사람, 다르지 않다. 달라지는 것은 단지 규모일 뿐이다.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가 거짓을 말할 때 그것은 개인의 허상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운명을 흔드는 힘이 된다. 여기서 진짜 불안이 시작된다. 우리는 지금 2025년에 살고 있다. 30살에서 65살 사이의 사람들의 삶은 멀리서 들려오는 전쟁 뉴스로만 채워지지 않는다. 매달 도착하는 고지서, 불안정한 일자리, 높아진 전기세, 자녀와 손주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 그것이다. 그리고 권력의 중심에 있는 한 남자가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전쟁을 해결했다고 말할 때 그 메아리는 우리의 일상까지 울려 퍼진다. 그 불안정은 인플레이션으로,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일자리 불안으로, 정치적 결정으로 변한다. 결국 한 문장의 허구가 경제와 안보, 국제관계를 흔들며 일상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 상상해보라. 90년대 멕시코 경제 붕괴가 브라질과 유럽의 일자리에 파급된 순간을 경험한 노동자, 혹은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부동산 시장의 붕괴로 삶의 전부를 잃었던 사람. 이미 수많은 위기를 견뎌낸 세대에게 지도자가 결코 협상하지 않았던 전쟁을 해결했다고 말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가 또다시 잔혹하게 반복될 수 있음을 알리는 경고다. 왜곡된 인식 속에서 내린 결정이 다시 수많은 가정을 흔들어 버린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를 느끼게 될까? 트럼프의 이 장면은 단순한 국제 정치가 아니다. 그것은 기억이며 우리가 공유하는 현실을 조작하는 행위다. 살아있는 증인들 앞에서 과거를 다시 쓴다면 미래에는 무엇이 남을 수 있단 말인가? 모래 위에서 시작되는 협상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유럽 정상들과의 회담장은 단순한 불편함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시대의 거울이었다. 이 질문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다가온다. 우리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 허구의 이야기를 가려내고 그것들이 국가 정책으로 굳어지기 전에 맞설 준비 말이다. 이 성찰은 이미 수십 년간 세계의 격변을 살아낸 세대에게 더욱 절실하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 쌍둥이 빌딩의 붕괴, 경제 위기와 팬데믹, 그들은 이미 텅 빈 약속의 대가를 너무나 크게 치렀다. 오늘날 30살에서 65살 혹은 그 이상인 이들은 회의실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이 곧장 청구서와 일자리, 권리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안다. 따라서 트럼프가 나는 6개의 전쟁을 해결했다고 말하는 순간은 역사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황당한 행동이라도 정당화하려는 위험한 발판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맞서야 할까?
비웃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도자가 과거를 왜곡하는 이유는 현재를 왜곡하기 위한 준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결국 아침마다 일터로 향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세계가 점점 비싸지고 불안해지는 와중에 그들은 더 큰 압박을 떠안는다. 유럽 정상들과의 회담은 바로 그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다. 그들이 요구한 것은 명확함이었지만 트럼프가 내놓은 것은 허구였다. 그들이 원한 것은 약속이었지만 그가 건넨 것은 허세뿐이었다. 그리고 그 허세가 맞서지 못하면 곧 실제 결정으로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지도자들의 프로필을 알아야 한다. 그들의 집착 전략, 모순을 이해해야 한다. 그들의 젊은 시절, 첫걸음, 깊은 상처와 야망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현재를 똑바로 읽어낼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다. 오늘날의 정치적, 경제적 생존이다. 바로 이 점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 같은 세계 질서를 흔드는 대통령들의 전기를 다룬 특별한 이북은 중요하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우리 시대를 해독하는 열쇠다. 그들의 뿌리를 아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해하는 것이며 또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 독점적인 이북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럽의 지도자들이 도널드 트럼프와 직접 맞서기로 했을 때 더 이상 피상적인 외교적 제스처를 취할 자리는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은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온 것이 사진을 찍거나 예의를 주고받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목표는 명확했다. 즉흥적인 말장난처럼 전쟁을 다루려는 한 남자 앞에 구체적이고 가혹하며 부정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었다. 첫 번째 레드라인은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그었다. 그는 허구의 협정이나 조작된 숫자를 말하지 않았다. 그는 생명을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군대에 의해 납치된 4만 명의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즉각 돌려보내라고 요구했다. 그 아이들은 국제적 보고에 따르면 인신매매되고 고문당하고 정치적 협박의 도구로 쓰이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망치를 내려치는 듯 울려 퍼졌다.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었다. 얼굴이 있었고 이름이 있었고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호소에 어떻게 용기 없이 인간의 존엄에 대한 진정한 약속 없이 답할 수 있단 말인가. 주제의 무게는 방 안의 공기를 짓눌렀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이탈리아 총리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편이다. 러시아 편이 아니다. 애매함은 없었다. 그 말은 희석될 수 없었고 중립적인 단어로 바꿀 수도 없었다. 그것은 냉철하게 유럽이 푸틴에게 굴복할 경우 치르게 될 대가를 아는 자의 목소리였다. 그 말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트럼프에게 보낸 메시지였다. 유럽은 반쪽짜리 대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해자에게만 유리한 허상 같은 협상도 원하지 않는다. 역사를 돌아보라. 얼마나 자주 협정이라 포장된 양보가 더 큰 비극을 늦출 뿐이었는가. 얼마나 자주 중립이라 가장한 태도가 새로운 침략과 학살의 문을 열었는가. 영국 총리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크라이나만 말하지 않았다. 그는 유럽 대륙 전체의 안보를 말했다. 러시아의 공격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다. 모든 나라의 영토 보전이 위협받는 신호였다. 키이우만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 파리, 런던, 로마, 바르샤바, 헬싱키를 지키는 것이었다. 멀리 있는 전쟁이 언제 우리 집 마당 위에 그림자로 드리워지는가.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다. 멀리 있는 문제를 외면하다가 그것이 어느 날 문을 두드리는 순간,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핀란드 대통령이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비유가 필요 없었다. 그는 지리와 역사를 말했다. 방심을 용서하지 않는 두 가지 힘. 러시아와 맞닿은 800km의 긴 국경, 늘 긴장이 도사리는 경계, 그리고 20세기 소련이 가장 혹독한 겨울에 핀란드 민족을 짓밟으려 했던 기억. 그것은 트럼프에게 주어진 실시간의 역사 수업이었다. 그들을 거기서 막지 않으면 그들은 곧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그런 경고를 어떻게 무시할 수 있단 말인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찢고 난 뒤 만족하며 멈출 것이라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이 충돌은 트럼프의 취약함을 드러냈다. 유럽 지도자들이 납치된 아이들과 위협받는 국경을 말할 때 그는 역사상 가장 큰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는 허풍이나 눈앞의 한 지도자의 외모를 칭찬하는 말로 답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안보 위기 앞에서 자기 자랑과 거칠의 칭찬을 늘어놓는 자. 그것은 마치 응급실에 들어온 의사가 죽어가는 환자를 두고 자신의 가운 색깔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았다. 유럽 지도자들의 단호한 발언이 이어질수록 트럼프는 더욱 자기만의 세계로 후퇴했다. 존재하지 않는 협정, 상상 속의 승리. 그는 그것들에 매달리며 이미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허상을 붙잡았다. 그러나 어떤 평화를 말하는 것인가? 죽은 자를 무시하고 납치된 자들을 버리고 도시 전체를 포기하면서 만들어진 평화. 그것은 평화가 아니다. 그것은 항복이다. 그러나 진정한 공포는 트럼프 자신만이 아니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는다는 사실이었다. 얼마나 많은 유권자, 얼마나 많은 평범한 시민들이 그 허풍을 힘의 약속이라 착각하는가. 그러나 그것은 힘이 아니라 허약함과 책임 회피를 감춘 가면일 뿐이다. 그 회의실은 단순한 정부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억과 망각, 책임과 방기의 싸움이었다. 유럽이 맞서기로 한 그 순간처럼 우리 사회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용기를 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만남은 마치 법정 같았다. 각각의 유럽 지도자들은 현실의 증거를 내놓았고 트럼프는 허구 속으로 숨어들었다. 유럽연합, 이탈리아, 영국, 핀란드의 논리들이 하나의 성벽처럼 얽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연대가 아니라 집단적 생존이었다. 한 나라가 침략당했는데 세상이 이를 정상화한다면 모두가 취약해진다. 개인의 삶도 같다. 작은 학대를 묵인하면 그것은 자라나 우리를 집어삼킨다. 유독한 관계, 착취적인 직장, 부패한 정치체제. 오늘의 침묵은 내일 더 큰 값을 치르게 한다. 그리고 방 안에는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던지고 있던 질문이 있었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인가 아니면 반대편인가? 회색 지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조건은 명확히 제시되었다. 러시아의 즉각적인 휴전, 납치된 아이들의 귀환,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보장. 이 조건들 앞에서 애매한 대답은 곧 배신이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더듬거리며 허공의 말만 늘어놓았다. 그에게는 해답이 없었다. 오직 분산시키는 말뿐이었다. 그 순간의 무게는 말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역사에 기록되었다.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 하나가 된 유럽, 그리고 현실을 감당하지 못한 채 고립된 트럼프. 이 대조는 정치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도덕이었다. 역사의 망령을 직면하는 자와 개인적 환상 속에 숨어드는 자의 차이였다. 그리고 그 장면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메아리처럼 울리는 질문은 단순하다. 역사가 우리를 심판할 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서고 싶은가? 여기까지 함께한 당신도 이 선택의 무게를 느끼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부탁드린다.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달라. 이 대화는 단순히 먼 정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에 관한 문제다. 2025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미 그 결정들은 흔적을 남겼다. 가계부를 희생으로 맞춰온 가족들은 더 무거운 청구서를 받게 되었다. 더 많은 전기를 쓴 것도 아닌데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화석연료 기업을 위한 정책에 의해 짓밟혔기 때문이다. 자동차에 기름을 채우고 냉장고를 채우는데 이미 힘겹던 노동자는 이제 여가, 건강, 작은 꿈을 위해 쓰이던 돈마저 청구서에 빼앗긴다. 묻지 않을 수 없다. 위대한 말들이 무슨 소용인가? 결국 그 결과가 겨울에는 더 추운 집, 여름에는 더 숨막히는 집이라면, 난방기나 에어컨을 쓰는 것이 사치가 되어버린 현실이라면, 협상 테이블에서 유럽 지도자들은 이 현실을 전쟁과 연결시켰다. 에너지 안보와 영토 안보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는 대륙은 굴복의 대가를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청정 대안을 향해 투자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해하지 못했다. 에너지가 단순히 경제가 아니라 주권이라는 사실을. 한 나라가 자신의 에너지 공급을 적의 손에 넘길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수백만 명의 미래가 독재자의 기분에 매달리게 될 때, 언제든지 밸브 하나로 모든 것을 멈출 수 있을 때, 그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생존이다. 그 말들이 울려 퍼질 때 일상의 풍경이 겹쳐졌다. 40년을 일하고도 연금이 줄어든 은퇴자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며 약값과 청구서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월급을 월세와 식비로 쪼개 쓰며 집안에 불을 끄고 샤워 시간을 줄여야 한다. 이것은 먼 논쟁이 아니다. 수백만 명의 삶을 가르는 생사의 선택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재생에너지 삭감을 업적처럼 자랑한다. 그것을 본 그 엄마는 무슨 생각을 할까? 그 은퇴자는 어떤 심정일까? 비극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비용이 치솟은 이유는 운명이 아니라 누군가 화석연료 기업의 주주를 지키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더 고통스러운 모순도 있다. 많은 일자리가 사라진 곳은 바로 트럼프에게 표를 던진 지역이었다. 판롱의 약속을 믿었던 노동자들은 태양광 발전소, 현대식 송전망, 풍력발전소 프로젝트가 종이 위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다. 태양광 패널 설치를 배우며 생계를 이어가던 한 남자에게 석유 산업을 위해 당신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첫 직장을 찾던 젊은이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은 취소됐다. 예산은 화석연료 기업을 위해 다시 짜였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회의실에서 트럼프는 확인할 수도 없는 숫자들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그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것은 세금이나 관세가 아니었다. 미래의 개념이었다. 정치 자금을 준 이들을 위해 에너지 정책을 흥정거리로 삼을 때 어떤 세상을 남길 수 있겠는가? 가정의 삶을 지탱하는 인프라가 날마다 부식되는데 국가의 위대함을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아마도 가장 불편한 질문은 이것일 것이다. 언제까지 우리는 먼 권력의 방에서 내려온 결정들이 아이의 밤 공부에 불을 켤 수 있는지, 겨울에 따뜻한 물을 쓸 수 있는지를 좌우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지도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각국으로 돌아가면 시민들이 물을 것이었다. 왜 생활비가 더 비싸졌는가? 왜 계산이 맞지 않는가? 왜 일자리가 돌아오지 않는가? 그래서 그들은 트럼프에게 강경하게 맞섰다. 이것은 단순히 우크라이나 문제가 아니었다. 한 남자가 세계의 생산망 전체를 뒤흔들며 국경만이 아니라 평범한 가정의 존엄마저 흔들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존엄이 무너지는 순간 그 자리는 곧 폭동, 극단주의,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불신으로 채워진다. 그러나 트럼프는 말했다. 역사상 가장 큰 무역 협정을 맺었다. 그것은 불타는 방 안에서 농담으로 불을 끄려는 자와 같았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모순이 드러났다. 자신을 중산층의 수호자라 부르는 자가 그들의 청구서를 올리고 그들의 일자리를 파괴하는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언제까지 우리는 그 허풍에 속아야 한단 말인가? 그 순간부터 회의는 더욱 불안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대통령들과 총리들의 단호한 발언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블라디미르 푸틴을 마치 오해받은 인물처럼 무대에 올렸다. 인위적인 침착함을 띤 그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를 바라보며 말했다. 푸틴은 좋은 사람이다. 도움을 줄 의향이 있고 전쟁을 끝내기 위해 협력하려 한다. 회의장은 숨을 죽였다. 그것은 단순한 엇나간 한 문장이 아니었다. 가해자를 평화의 동반자로, 피해자를 더 믿어야 할 사람으로 뒤바꾸는 뒤틀린 시각의 폭로였다. 양을 지켜야 할 자리에 늑대를 세우자는 발상과 다를 바 없었다. 즉각적인 대답은 필요 없었다. 에마뉘엘 마크롱의 시선이 모든 것을 말했다. 믿기 힘들다는 듯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은 긴 연설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냈다. 역사의 무게를 아는 자들의 현실과 자신의 개인적 인식을 국가들의 경험보다 우선시하는 트럼프의 세계. 우리는 일상에서도 같은 장면을 본다. 폭력의 가해자를 두둔하고 정당화할 수 없는 행위를 부드럽게 포장하려는 시도. 더욱 민망한 장면은 트럼프가 마크롱과 나눈 대화를 마이크가 포착했을 때였다. 그는 말했다. 푸틴은 나를 위해 협정을 맺고 싶어 한다. 마치 전쟁이 개인적 호의를 얻을 기회인 것처럼. 그 말은 그의 정신세계를 엿보는 창이었다. 폭격당한 도시도 고아도 난민도 없었다. 오직 자기 자신, 집단적 비극을 개인의 이득으로 바꾸려는 가능성만이 있었다. 그렇다면 물어야 한다. 공동체의 비극을 개인적 이익으로 바꾸는 지도자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그 말들은 회의장을 넘어 세계를 따라 울려 퍼졌다. 푸틴이 호의로 협정할 수 있다는 발상은 단호해야 할 입장을 무너뜨렸다. 외부의 눈에는 어떤 메시지로 보였을까? 서방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 적을 희석한다면 우크라이나의 저항은 어떤 영향을 받겠는가? 그리고 다른 독재 정권들은 그들은 곧 깨닫는다. 서방 지도자들은 빈말로 조종할 수 있다. 그 위험은 당장만이 아니라 시간 속에 이어지며 거짓된 약속으로 약한 고리를 시험할 것이다. 더 무서운 사실은 트럼프가 그렇게 말하는 동안에도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었다는 점이다. 폭격, 전투, 강제 이주, 호화로운 회담장의 테이블과 파괴된 우크라이나 거리의 간극은 너무나 컸다. 그 모순은 우리를 찌른다. 어떻게 푸틴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학교와 병원, 주택을 공격하는 자를, 회의장에 이어진 침묵은 바로 그 질문을 품고 있었다.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사실. 트럼프가 빠른 협정을 말하는 동안 핀란드 지도자는 역사를 상기시켰다. 그는 말했다. 1939년 맹목적 신뢰의 담론은 우리 땅의 침략을 불렀다. 1940년 수많은 병사들이 혹독한 겨울 속에 쓰러졌다. 소련의 군대에 맞서 싸우며 그 기억은 살아있는 성벽이었다. 푸틴을 낭만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막아냈다. 지도자들의 시선은 믿을 수 없음과 동시에 계산으로 가득했다. 트럼프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그들은 젤렌스키를 강화하고 유럽의 단합을 보이며 환상에 쪼개지지 않을 신호를 보내야 했다. 그래서 트럼프가 푸틴의 이미지를 미화할 때마다 또 다른 지도자가 현실로 끌어내렸다. 그 만남은 곧 내러티브의 줄다리기가 되었다. 한쪽은 적을 덜 위협적으로 보이려 했고 다른 쪽은 끊임없이 적이 실제 위협임을 상기시켰다. 아마 가장 상징적인 순간은 이 말이었다. 트럼프는 거의 예언하듯 말했다. 푸틴이 곧 선의의 표시로 포로들을 풀어줄 것이다. 증거 없는 가정. 그 말은 수년간 소식을 기다려온 가족들에게 모욕처럼 들렸다.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가 납치범의 호의에 달렸다는 말을 듣는다면 무슨 심정이겠는가? 그 말은 허구와 구체적 삶 사이에 고통스러운 시면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계속 말했다. 푸틴은 돕고 싶어 한다. 푸틴은 협력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알고 있었다. 이 최근의 공격, 고문 보고, 제로 변한 도시들, 그 칭찬은 실수가 아니라 자발적 눈가림이었다. 그래서 더 씁쓸했다. 압제자를 동반자로 보는 자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한 남자의 정신 구조를 드러냈다. 동맹과 나란히 서는 대신 적의 호의를 더 믿고 싶어 한 남자. 역사의 무게를 아는 자와 자신의 자에 맞게 역사를 굴리려는 자의 차이. 멀리서 지켜본 우리에게 남은 것은 분명했다. 그 대비는 정치적 차원을 넘는다. 그것은 인간적 차원이다. 진실을 직면할 것인가 아니면 환상 속에 숨을 것인가. 그 선택의 문제였다. 트럼프가 꾸며낸 이야기 뒤에 숨어 자신을 지키려 할 때 그 자리에 있던 지도자들은 다른 길을 택했다. 더 이상 의도를 묻는 자리가 아니었다. 조건을 분명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자리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극단적으로 외교적인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곧장 선언했다. 명확한 조약으로 보장된 안전, 강제로 끌려간 아이들의 귀환, 포로들의 석방, 영토의 모든 조각에 대한 온전한 인정, 그것은 하나의 살아있는 선언문이었다. 회피성 문장 뒤에 숨으려는 자 앞에서 직설적이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대조는 선명했다. 트럼프는 개인적 승리를 떠벌렸고 젤렌스키는 파괴된 도시의 지도, 실종자의 숫자, 아직도 진행 중인 참호 전투의 세부를 보여주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것은 한 민족의 고통을 증명하는 문서들이었고 그 반대편에는 평화는 가까이 있다는 말을 반복하면 현실이 바뀐다고 믿는 한 남자가 있었다. 당신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은가? 누군가의 구체적인 고통이 다른 이의 자기 과시 앞에서 하찮은 것으로 취급된 순간을, 바로 그 감각이 회의장을 지배했다. 그 순간 공기는 바뀌었다. 몇몇 지도자들은 깨달았다. 트럼프의 망상 하나하나를 반박하는 것은 무의미했다. 젤렌스키 주의를 단단히 지지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지지의 신호가 늘어났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 장비 지원, 외교 구조의 강화, 미래 재건 계획 같은 구체적 제안들이었다. 푸틴을 맞서는 것만이 아니었다. 트럼프에게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의 회피는 이 자리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럽의 단합은 무기가 되었다. 개인의 허상이 아니라 집단적 약속이 역사를 쓴다는 메시지였다. 그때 긴장이 더욱 짙어졌다. 트럼프는 자신이 고립되고 있음을 감지했다. 그래서 말을 바꾸려 했다. 합의의 필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하면서도 휴전은 필수적이지 않다고 흐렸다. 애매모호한 틈을 열어두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누가 믿을 수 있었는가? 즉각적인 학살 중단 없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말을. 그 모순은 너무 노골적이어서 견디기 힘들 정도였다. 말보다 더 큰 것은 눈빛이었다. 서로의 시선이 교차하며 말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엇박자가 아니라 자신의 말로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한 인간의 초상을 목격하는 순간이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있지 않은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버전을 고집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것이 개인 관계가 아니라 수백만 명의 운명을 정하는 자리라면 트럼프는 계속 말했다. 휴전 없이 해결한 전쟁 사례들을 끌어와 현재와 비교하려 했다. 그러나 모든 비유는 빗나갔다.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이 필요한 것은 이야기가 아니라 명확함, 용기, 구체적 약속이었다. 그때 에마뉘엘 마크롱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다. 유럽의 전체 안보 구조를 재편할 문제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무너진다면 그 다음은 누구인가? 그 질문은 칼날처럼 회의장을 가르며 모든 이로 하여금 순간의 긴급함을 마주하게 했다.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젤렌스키였다. 그는 지쳐 있었지만 굳건했다. 그는 단순히 대통령으로 말하지 않았다. 납치된 자녀를 기다리는 가족들, 감옥에 갇힌 기자들, 실종된 병사들의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말 하나하나에는 집에서 끌려간 사람들의 기억이, 미룰 수 없는 호소가 담겨 있었다. 반면 트럼프는 그 현실과 단절된 차에 지금 당장 답해야 할 문제를 미래로 밀어냈다. 이런 불협화음 속의 리더십은 과연 무엇으로 버틸 수 있단 말인가? 침묵은 계속 찾아왔다. 유럽 지도자들이 조건을 내놓을 때마다 잠시의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스스로 물었다. 트럼프가 조금이라도 분별력을 보일 수 있을까? 그러나 오지 않았다. 돌고 도는 말들, 존재하지 않는 업적, 끝없는 상대화만이 이어졌다. 그럴수록 그의 고립은 깊어졌다. 만남은 합의의 장이 아니라 현실과 환상의 대비가 되었다. 그 충돌의 파장은 회의장 벽 안에 머물지 않았다. 그것은 대중의 인식으로 번졌다. 의심을 만들고 확신을 강화했다. 수백만 명이 물었다. 세상이 붕괴 직전일 때 우리는 누구를 믿을 것인가? 이 극명하게 다른 두 목소리 중 어느 쪽을 따를 것인가? 이 장면은 국제 정치만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능력을 시험한다. 위안을 주는 이야기와 아프지만 진짜인 진실을 구분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언제까지 편리한 허상이 사실을 대신하는 것을 용인할 것인가? 회의는 마침내 끝났지만 즉각적인 해답을 남기지 않았다. 서명된 조약도 없었고 전쟁의 흐름을 바꿀 약속도 없었다. 그러나 드러난 것은 어쩌면 그보다 더 큰 가치였다. 바로 대조의 힘이었다. 대조는 스스로의 힘을 가진다. 그것은 아무것도 완화하지 않은 채 숨겨져 있던 것을 날카롭게 드러낸다. 한쪽에는 있었다. 애매모호함을 더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언한 유럽 대륙 전체, 그리고 다른 쪽에는 있었다. 구체적 현실 앞에서 버거워하는 도널드 트럼프. 바로 이 충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의 순간을 규정한다. 이 결론은 이야기를 닫지 않는다. 오히려 더 확장시킨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자신의 야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굳건히 저항을 이어가고 있다. 유럽은 계속 움직일 것이다. 자신의 안보를 지켜내기 위해.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좋든 싫든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들 것이다. 무엇이 이어질지는 우리가 얼마나 깨어있는가에 달려있다. 준비된 해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날마다 조금씩 우리를 마비시키려는 서사에 맞서는 의식적인 저항을 세워가는 것이다. 우리가 본 것을 이해하려면 그 만남 자체를 넘어 각 인물의 궤적을 봐야 한다. 트럼프의 행동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집착, 자기과시 전략, 깊은 모순들로 점철된 인생의 결과였다. 권력을 잡기 오래전부터 그 길은 이미 그려져 있었다. 시진핑 또한 마찬가지다. 중화인민공화국을 이끄는 그의 방식은 최근 사건들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그것은 가문의 굴욕, 내부의 야망, 공산당 관료제라는 복잡한 게임으로 짜여진 역사에서 비롯되었다. 바로 그렇기에 우리는 특별한 이북을 준비했다. 이 책은 단순한 사실 모음이 아니다. 세계의 질서를 직접 흔드는 지도자들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다. 그들의 젊은 날, 첫걸음, 상처와 승리를 아는 것은 현재를 해독하고 다가올 미래를 더 뚜렷하게 내다보는 데 필수적이다. 완전한 이북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이 성찰을 마무리하고 싶다. 여기까지 함께했다는 것은 당신이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것이 단순히 먼 외교가 아니라 수백만 명의 삶, 곧 우리의 삶과 직결된 문제임을. 그러니 부탁드린다. 채널을 구독해달라.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달라.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달라. 당신의 참여가 이 대화를 살아있게 한다. 이 대화는 단순히 필요할 뿐 아니라 지금 당장 절실하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여기까지 함께 걸어와준 당신께. 아직 더 많은 이야기가 남아있다. 그리고 나는 바란다. 이 서사의 다음 장도 우리가 함께 써 내려가기를.